안녕하세요. 제가 엄청 오랜만에 왔죠?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채워서 찍어보려고 지금 두 번째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 책을 다 끝냈습니다. 48가지의 레시피를 제가 해보면서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도전을 끝내고 나니까 엄청 뿌듯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글루텐 프리 베이킹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팁들과 이건 정말 꼭 해보셔야 된다 하는 베스트 7가지의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썼던 글루텐 프리 재료 소개, 그리고 비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체품을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시즌 1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글루텐 프리 브레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글루텐이 뭔지 알면 좋은데요.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등에 들어있는 곡물 안에 있는 반죽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빵이나 케이크, 파스타, 국수,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민감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글루텐을 먹으면 소화기 문제, 염증, 피로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글루텐 프리 식단이랑 클린 식단을 하고 있는데 밀가루 음식을 끊으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글루텐 프리 브레드의 특징을 보면 밀가루 대신 쌀가루, 메밀가루, 수숫가루 같은 글루텐이 없는 가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들어있는 빵보다 식감이 쫄깃함이 좀 덜하고 좀 푸석푸석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양면에서 봤을 때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많아서 몸에도 좋고 풍미도 더 좋고 포만감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료 소개 먼저 해볼게요. 먼저 곡물가루랑 전분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곡물가루에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빵의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꼭 들어가야 하는 베이스가 되는 곡물가루입니다. 첫 번째로 쌀가루, 현미가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미가루보다는 현미가루를 선호하는데요. 쌀가루는 좀 더 부드럽고 단맛이 많이 나고 현미가루는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 중에 선호하시는 가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숫가루가 있는데요. 수숫가루는 밀가루와 가장 비슷한 구조로 이것도 역시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가루들은 맛이나 풍미, 식감을 위해서 베이스 되는 가루랑 같이 섞어 쓰게 되는 가루들입니다. 먼저 메밀가루인데요. 이 글루텐 프리 사워도우 베이킹의 레시피에서 꼭 있어야 되는 가루죠. 심지어 스타터에서도 쓰이는데요. 점성이 있어서 결속력이 좋고 진한 풍미가 있습니다. 제가 써본 브랜드는 밥스 레드밀이라는 곳이랑 유픽이라는 곳인데요. 밥스의 특징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껍질과 같이 갈아져서 나오는 약간 어두운 색을 띤 가루고요. 유픽에서 나오는 가루는 껍질이 다 까져 있는 밝은 색을 띠고 있는 캐나다에서 만든 메밀가루입니다. 그리고 유픽은 참고로 이 책의 저자분께서 추천해주신 브랜드입니다. 확실히 제가 만들어 봤을 때 껍질이 있는 밥스의 메밀가루를 쓰니까 좀 더 무겁고 향도 진하고 메밀의 맛도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선호도 차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더 밝은 색의 빵을 원하신다 하시면 유픽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귀리가루입니다. 귀리가루는 부드럽고 적당한 구조감이 있으면서 달달하고 고소한 맛을 줍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떡같은 질감이 나오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장가루는 중간 정도의 구조감을 가지고 있고 부드럽고 순하고 달달한 맛을 줍니다. 이 책의 레시피에서도
항상 나오는 가루죠. 그 다음 퀴노아 가루가 있는데요. 퀴노아 가루는 고단백이고 구조감이 있지만 맛이 쌉쌀하기 때문에 퀴노아 가루로만 베이킹을 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베이스 되는 가루들이랑 섞어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루들 중에 아마란스, 아몬드, 코코넛, 체스넛, 호박씨 같은 가루들이 있는데요. 이 가루들도 역시 뚜렷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베이스 되는 가루들과 함께 섞어서 쓰시면 아주 특색 있는 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전분도 글루텐 프리 베이킹에서 꼭 필요한 가루입니다. 곡물 가루만 쓰게 되면 엄청 단단하고 약간 퍽퍽한 그런 질감이 날 수 있는데 전분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전분이 젤라틴화가 되면서 구조적인 역할을 도와주고요. 수분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빵이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븐에 들어갔을 때 겉표면이 빠르게 온도와 반응을 하면서 바삭바삭한 그런 크러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분류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감자 전분, 칡 전분, 타피오카 전분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이제 바인더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가루들이 있습니다. 이 바인더 재료들은 물과 만나면 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글루텐이 없는 빵의 구조적인 면을 보충해줍니다. 먼저 차전자피가 있는데요. 차전자피는 제빵에 주로 사용하고 이 책의 레시피에도 엄청 많이 사용되는 가루라서 꼭 있으면 좋은 그런 재료입니다. 상업용에서 많이 쓰이는 자탄껌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제가 자탄껌도 사서 써보긴 했는데 그 미묘한 향이랑 그 목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탄껌보다는 차전자피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적인 재료로는 아마씨가 있어요. 아마씨는 비건 빵을 만들 때 이제 계란 대신 넣을 수 있는 대체품인데요. 이 책에서도 아마씨랑 차전자피는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유지와 유제품이 있는데요. 버터는 풍미가 진짜 너무 좋고 엄청 부드럽죠. 근데 이제 비건 하시는 분들은 버터를 못 드시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되게 향이 강한 올리브 오일들이 있거든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애들은 맛과 향을 해칠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향이 없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코코넛 오일은 은은하게 코코넛 향이랑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버터 대체로 쓰기에는 코코넛 오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발화점이 되게 높기 때문에 주로 요리에 사용을 하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이 없을 경우에는 아보카도 오일로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식물성 오일은 GMO 품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제품 중에서 요거트를 보면 그릭 요거트가 많이 쓰이고 비건 하시는 분들은 코코넛 요거트나 캐슈넛으로 만든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유는 저 같은 경우는 유당불내증도 있어서 피하는 편이었는데 A2가 써져 있는 홀밀크를 먹었을 때는 그거는 배가 괜찮은 거예요. 비건 분들은 아몬드 밀크나 오트 밀크를 많이 드시는데 오트랑 아몬드 밀크를 만들 때 물이랑 섞어서 갈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있으면 층이 나누어져요. 근데 저희가 사 먹는 아몬드 밀크를 보면 되게 잘 블렌딩이 돼 있잖아요. 그게 잘 섞여 있으라고 이제 뭔가 화학적인 제품을 또 넣는 거겠죠? 그게 또 몸에 안 좋다 그런 뉴스를 봐서 이제는 집에서 제가 필요할 때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찍은 적이 있긴 한데
아몬드 밀크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를 한 6시간 이상 정도 불리시면 돼요. 아몬드와 물 1대4로 믹서기에 갈아주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오트는 불릴 필요는 없고 오트 1에 물 4 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망에 걸러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오트밀크를 만들 때 주의사항은 오트가 뜨거워지면 약간 찐덕찐덕해지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얼음을 조금 넣어서 갈아주시면 찐덕찐덕해지는 거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들은 간단하게 팬케이크 할 때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부제 같은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길게는 2주 정도 안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로는 감미료가 있는데요. 단맛을 내는 감미료 중에 설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밀가루랑 설탕을 끄는 상태이기 때문에 케인 슈거로 만든 슈거는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설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코코넛 슈거를 쓰는 편이고요. 제가 키토 식단도 해봤거든요. 근데 키토 식단에서도 설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에리스리톨이나 스테비아, 자일리톨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요. 100% 에리스리톨만 들어가 있는 걸 사용을 하시면 뭔가 치약 같은 그런 화함이 있어서 에리스리톨 100%만 들어가 있는 거는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이제 몽크프루시라고 설탕 단맛의 3배인가? 엄청 달기 때문에 몽크프루트과 에리스리톨이 섞여 있는 1:1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리스리톨이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다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설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에리스리톨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5년째 먹고 있는데 배가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소량씩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차라떼나 이제 뭐 다른 달달한 음료를 드실 때 드셔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미료 중에 액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꿀은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마누카 꿀이 몸에 좋다고 들어가지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시럽 대신에 꿀을 넣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아가베 시럽보다는 메이플 시럽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가베 시럽보다 단맛이 좀 덜하고 과당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IG 지수라고 하죠. 혈당 지수는 아가베 시럽보다 높지만 덜 정제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베 시럽보다는 메이플 시럽을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재료가 있는데요. 몰레시즈라고 사탕수수에서 추출하고 난 후에 부산물을 가지고 만든 재료인데요. 색깔이 엄청 진하고 꾸덕꾸덕하고 미네랄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약간 뭔가 간장 같은 그런 향이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몰레시즈를 쓰기 전에 그 물엿 대신에 이제 천연당으로 이루어진 재료를 찾다가 대추 시럽을 알게 됐거든요. 대추의 본연의 단맛을 가지고 만든 시럽인데 이제 요리를 할 때 대추 시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추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또 대추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 있는데요. 과도한 팽창을 막아주고 구조적으로도 역시 보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수분을 유지해주고 단맛을 더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베이킹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소금에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정제되어 있는 테이블 솔트라고 하죠. 그 소금은 저는 먹지 않고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셀틱 소금이나 이제 히말라야 솔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소금 대란이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던 셀틱 소금이 다 품절되는 사태가 생겨가지고 이제 한인마트에서 급하게 구한 천일염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그 전부터 사용하던 소금은 이 셀틱 소금이고요.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먹던 셀틱 소금은 세계 전역에서 이제 생산되는 셀틱 소금을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발견한 이 브랜드는 프랑스 바다에서 생성된 소금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도 한번
사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재료 소개는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쓰는 제품을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은지를 알면 꼭 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는 당연히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GF라고 써있는 글루텐 프리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요. 되도록이면 이 USDA 올게닉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Non-GMO라고 써있는 마크가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표시는 꼭 보고 그 중에서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제주도에서 나는 재료들을 택배로 엄청 빠르게 재료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머스 마켓에 자주 가는 이유도 있고요. 유통하는 과정에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맛이나 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파는 딸기보다 파머스 마켓에 갔을 때 바로 이렇게 따온 딸기를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정말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나는 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가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갈아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큰 용량을 사서 처음에 쓰시는 것보다는 작은 용량을 사서 빠르게 이제 새 제품으로 바꿔주시는 게 건강 면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직접 해보고 먹어봤을 때 이 레시피들은 꼭 하셔야 된다. 이거는 진짜 찐이다. 너무너무 맛있고 보통 밀가루 빵이랑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로만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허브 앤 치즈 브레드입니다. 이 빵은 저를 어떻게 무쇠로 만들었던 그런 빵인데요. 보통 하드브레드를 만들었을 때 빵이 식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빵을 잘라서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깔끔하게 안 썰리거든요. 이 빵의 좋은 점은 그냥 만들고 나서 따끈따끈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안에 허브랑 시금치, 치즈가 들어가서 이 조합은 정말 향긋하고 쫄깃쫄깃하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던 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나 브레드입니다. 일단 바나나 브레드는 맛이 없을 수 없는 빵이긴 하지만 안이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먹기에도 좋은 그런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레드 스틱인데요. 사실 브레드 스틱의 레시피에는 스타터를 만들 때 버려지는 스타터를 가지고 만드는 빵인데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부러 스타터를 많이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 그런 빵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베이스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만들면 정말 맛있는 그런 빵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치즈나 파를 넣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견과류를 넣으실 수도 있고 올리브 좋아하시면 올리브를 넣어서 만드시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피자 도우를 만들어서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꿀팁이죠? 이것도 정말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프레첼인데요. 이거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제가 그날 정신이 없어가지고 베이킹 팬에다가 오일을 안 바르고 그냥 프레첼을 올려가지고 굽는 바람에 그 팬에 다 붙어가지고 반쪽짜리만 계속 이렇게 뜯어서 먹었었는데 이 레시피로 베이글을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두 레시피를 비교하자면 좀 더 촉촉하고 좀 더 쫄깃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베이글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 프레첼 레시피로 베이글을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포테이토 잉글리시 머핀입니다. 근데 이 빵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참 맛있는 이 레시피로 꼭 잉글리시 머핀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냥 로프팬에 구워서 샌드위치 식빵처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포카치아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샌드위치를 해먹고 싶은 그런 빵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바게트입니다. 기본 빵 중에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레벨이 좀 차야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루고 있다가 구독자분께서 바게트 만드는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게트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거예요. 많이 부풀고 쫀득쫀득하면서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바게트 빵 중에서는 이 빵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바게트 좋아하시면 이 레시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 오렌지 스콘입니다. 제가 그 스콘에 퍽 하고 뭔가 이렇게 꽉 막히는 그런 식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만들었던 레시피인데요. 일단 대추와 오렌지의 조합이 정말 좋았고 퍽퍽한 식감보다는 좀 더 촉촉한 그런 스콘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레시피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대추랑 오렌지가 아니어도 다른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어서 만들어도 실패 없이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레시피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뽑은 7가지 레시피 외에도 정말 많은 맛있는 빵들이 있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빵 골라서 해드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팁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아까 재료 소개하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회사마다 쓰는 그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촉촉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드라이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꼭 그 레시피 정량에 맞춰야 돼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텍스처, 질감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긴 한데 만드시면서 그런 재료의 정량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사용하는 유리병이거든요. 외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편한 게 뚜껑이 만약에 없는 병을 쓰시거나 하실 때는 위에 이렇게 천으로 고무줄 이렇게 둘러서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조금 그래도 편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게 또 사이즈별로 나오잖아요. 이제 스타터 만들 때 계속 재료를 넣다 보니까 부피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병을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스타터가 안정화가 되면 작은 사이즈로 제가 지금 스타터를 보관하고 있는 병 사이즈인데요. 이 사이즈로 계속 스타터를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걱은 이 실리콘으로 된 주걱을 쓰는데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거를 쓰면 안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스테인레스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숟가락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스타터를 만들면서 병의 옆 벽면을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거기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 실리콘 주걱을 써주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굳이 휴지로 안 닦아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실리콘 주걱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타터 만들 때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18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만들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스타터를 보관할 때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보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빵을 매일매일 만든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만든다 하시면 실온에서 계속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2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 하시면 냉장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웩 병에 넣어가지고 에어타잇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냉장고의 온도라도 계속 발효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만드니까 빵을 만들 때 이제 빵 만들 스타터를 덜고 나서 이 병에 남아있는 스타터에다가 밥을 준 다음에 실온에 놔두지 않고 냉장고에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냉장고에서 천천히 혼자 발효를 하고 있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스타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를 실온에 뒀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너무 빨리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미 피크가 넘어간 상태에서 스타터를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방지하고자 만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서 천천히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제 쓰기 전날 자기 직전에 스타터를 냉장고에서 꺼내 놓으면 얘가 밤 동안에 발효를 계속해요. 얘가 새벽에 보면은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스타터를
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밥을 주고 밥을 주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서 일주일 후에 사용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잘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한 2주, 3주 동안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상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 하시면 베이킹 팬 있잖아요. 거기에 유산지 깔아주시고 얇게 펴주시고 그거를 오븐 렉에다가 넣은 다음에 거기서 건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집에 건조기가 있으시면 건조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건조기가 집에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스타터를 말려서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스타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스타터가 1년이 넘었죠. 오래 써서 안정화가 된 이 스타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이번에 한번 드라이해서 보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찍으면 제 채널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터를 남기는 양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 책에는 최소 20g은 남기라고 하거든요. 어쩔 때는 스타터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면은 병 테두리에만 묻어 있을 정도로 되게 적은 양이 남기도 하거든요. 너무 조금 남아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밥을 주시면 시간이 좀 늦어진다 뿐이지 똑같이 스타터가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금 남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빵을 반죽을 한 다음에 냉장 발효를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냐 물으시는데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온에서 발효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산미가 높아지거든요. 나는 산미를 진짜 좋아한다 하시면 저온 발효를 길게 가져가신 다음에 빵을 구우시면 좀 더 산미가 있는 빵을 구우실 수 있습니다. 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에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게 TDS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DS가 중간 정도 되는 미네랄 워터를 사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수기 물을 사용하거든요. TDS 함량을 보니까 로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미네랄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모의 발효를 늦춘다고 하고 적으면 빵의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TDS가 미디엄 정도인 물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염소가 없는 물이 좋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수돗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염소를 날려준 다음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염소를 걸을 수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 처음에 르방을 먼저 만들잖아요.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펌킨 브레드 만드는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펌킨 브레드에 펌킨 페이스트가 들어가는데 펌킨 브레드나 감자 브레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빵들은 발효가 빨리 일어난다고 해요. 제가 그때 계속 실패를 했던 이유가 오버프루핑이 돼가지고 빵이 텅 비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작가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이메일로 알려주신 게 르방의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발효 시간을 짧게 가져가거나 온도를 좀 더 낮은 곳에서 발효를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펌킨 브레드 마지막에 만들 때 이 세 가지를 다 적용시켰어요. 그 에피소드 가시면 제가 그 밑에 디스크립션에 어떻게 했는지 써놨거든요. 궁금하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븐의 적정 온도 찾기입니다. 이사를 다니면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오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기 오븐이 아니다 보니까 브랜드도 바뀌고 열을 내는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오븐의 실내에 도달하는 온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하고자 저는 오븐 안에 넣는 온도계를 샀습니다. 그래도 최적의 자기가 원하는 텍스처의 빵을 만들고 싶다면 계속 구워보면서 그 적정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팁들과 베스트 빵들 그리고 재료 소개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제 채널을 이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보려고 이렇게 만든 거긴 한데 제가 만드는 과정이 자세하게 담긴 긴 영상도 올리고 짧은 버전으로 쇼츠도 올리잖아요. 빵을 만들다가 레시피 순서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또는 만들기 전에 이게 어떤 빵이었었더라? 미리 빨리빨리 보고 싶을 때 보려고 쇼츠도 같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레시피가
테스트가 다 끝났으니까 여유롭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저만의 레시피를 찾아가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터부터 다시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스타터를 시작하기 좀 망설였던 분들은 저랑 같이 조금씩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은 산호세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빵 만드는 거를 살짝 쉬고 있긴 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이제 또 다시 부지런히 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도전을 하면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도전을 끝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같이 만들어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